거절 이유가 더 이상 있지 않은 이상은 이때는 해야 되는 건데 다 비슷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렇죠. ETF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비해서 기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리플의 사업 현황과 또 리플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구독자인데 저도 항상 유용한 정보 많이 얻고 있는데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코비 리서치 센터 보고서들 활용해가지고 되게 많이 또 사실 좀 자료에 활용하기도 하고 많은 참고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좀 객관적인 어떤 리서치를 많이 내놓는 곳이 코비 리서치 센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최윤영입니다. 저는 리서치팀에서 매크로, 기관 자금, 그리고 제도 쪽 리서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도 이제 꼼꼼하게 잘 읽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입되는 자금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크게 4가지를 보고 있고 4가지 지표를 나눠보자면 단기성 기관 자금과 장기성 기관 자금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단기성 기관 자금이라는 게 뭐냐 보면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라던가 아니면 매크로 리스크에 많이 좌우가 되는 기관 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와 달리 장기성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매크로 쪽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작은 배분, 어떤 작은 배분의 결과로 많이 더 좌우가 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기관 자금 쪽은 앞으로 말씀드릴 크게 2가지, 비트코인 레퍼 자금, 그리고 CME 선물시장 지표 요 2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성 기관 자금은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그리고 코인베이스 지원 사업 현황,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 말씀드렸던 단기성 기관 자금 쪽에 2가지는 뭐냐 봤을 때 비트코인 레퍼 자금은 결국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상품, 예컨대 ETF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CME 선물시장 지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CME는 이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선물시장 특성상 이들의 어떤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한 참여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시장 지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으로 넘어가서 3번째 지표였던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크립토 펀드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펀드가 뭐냐면 가상자산에 굉장히 특화된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AUM, 그러니까 자산 운용 자금, 그러니까 규모를 분기별로 트래킹한 지표를 말하고, 결국에 어떤 크립토 펀드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M&A 시장 같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지원 사업 현황은 뭐냐 봤을 때 분기별로 다른 기업처럼 코인베이스도 주주 서한을 통해서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자산 잔고 같은 거를 리테일이나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하는데
그럼 왜 기관 자금을 보는데 코인베이스를 보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관 자금은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부 서비스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코인베이스처럼 어떤 이런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어떤 사업 현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라던가 잔고 대비, 그러니까 플랫폼 자산 대비 거래량이라던가 자산 비중을 저희가 모니터링 함으로써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뭔가 기관에 대한 자금들을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추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자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단기성, 장기성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단기성 두 가지, 장기성 두 가지를 이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입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성 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단기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다는 말은 결국 레퍼 자금 같은 경우는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9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9주 많은 연속, 굉장히 많은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유입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그 계기가 뭐냐 했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가 아무래도 굉장히 트리거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CME 선물 시장 지표 또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봤더니 요 3가지 정도도 굉장히 10월 초,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많이 상승하는 거를 보여줬다. 그러면 레퍼 자금만 보면 되는데 왜 선물 시장 지표도 같이 봤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미체결 약정 중에 CME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전 대비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에 참여했는가를 보는 건데 그게 9월 중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사실 참여만 했는데 얘네가 하락장에 베팅을 했는가 상승장에 베팅을 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의 다른 지표들을 봤더니 뭐 컨텐고라던가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보다 높은 거를 컨텐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컨텐고가 조금 더 심화됐다. 동일 시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참여도 늘어났는데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상승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커졌다는 거니까 이 선물 시장 지표를 통해서 참여도 뿐만 아니라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졌다. 이걸 통해서 단기성 기관 자금은 3분기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이 트렌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 쪽은 다만 회복이 아직까지는 지연되고 있다. 단기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코인베이스 쪽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마켓 메이커라던가 아니면 시장 유동성 쪽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장기성 쪽은 아직은 회복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유입을 안 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게 기회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연 이유가 뭐였냐. 보면은 아까 유동성이랑 마켓 메이커가 활동을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마켓 메이커가 충분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런 장기성 자금 또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장기성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나 뭐 2분기 정도 뭐 요때쯤에는 그래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돼서 충분히 이런 게 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면
장기성 쪽도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단기성 자금과 장기성 자금은 유입되는 어떤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을 갖다가 예견한다기보다는 좀 기대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장기성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을 좀 담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뭔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 자금의 차이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언급을 주셨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자 기관들의 선행 매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단기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계속 동일한 시점에 상승을 했다. 네. 동일한 시점에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동일한 이벤트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승을 했겠지만 어떤 레퍼 자금이라던가 CME 선물 시장 지표가 10월 초에 동일하게 뭐 20% 이상 아니면 진짜 최대 규모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었던데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어떤 공통 요인이 있었느냐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거에 대한 징후라던가 네. 아니면 시장의 기대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 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들도 지금 이제 이게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을 뭐 기관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네, 네. 좀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에 시달리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과도한 억측일까요? 어떤가요? 이게 뭔가 지난번에 시장이 어떤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라는 게 기대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예로 항상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금리 인하, 금리의 케이스를 들어보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도 결국에 시장이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지금 많이 자금도 유입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뭔가 예상 외의 어떤 이벤트가 터진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 또 하락할 수 그렇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타다가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또 퍼드 뉴스 한 번만 날려줘도 네, 갑자기 네. 시장이 여전히 무너져 확 버리는 움직이는 것도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주의를 하셔서 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뭐 기정 사실이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블룸버그 ETF 팀에서 내년 1월 10일이 여전히 90%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제 개인적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도 똑같이 왜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크 인베스먼의 그 현물 ETF에 대한 마지막 네, 마지막 기한이 1월 10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 소송이나 이런 결과를 봐도 더 이상 SEC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 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 논리적으로는 뭔가, 확실히. 네. 이제 계속 뭔가 지원을 하고 최근에 뭐 프랭클린 프랭클린 템플턴, 템플턴이나 네. 아니면 블랙록 같은 경우도 물론 계속 거절이라기보단 연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는 ARK에 있어서는 1월 10일이 마지막 승인 기한인 거고 그러면은 거절 이유가 더 이상 있지 않은 이상은 이때는 해야 되는 건데 다 비슷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렇죠. ETF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월 10일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1월 10일에 맞춰서 반드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크 인베스트의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 전까지는 어쨌든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보면은 이 SEC가 뭔가 일괄 승인을 위한 어떤 방향성들을 좀 잡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건 이제 뭐 해석의 문제이긴 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점들을 근데 이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1월 10일 해놓고 조금 기습적으로 당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너무 사람들 기대를 약간은 벗어나게 할 수 네, 있는데 네.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네. 자,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ETF의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 대기 중에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SEC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가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승인이 되면 결국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이 받은 거니까 그러면 동일한 현물 ETF인데 그럼 그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이 시장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수준이. 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유럽을 한번 보자 했을 때 유럽에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 또는 이더리움 기반 또는 멀티에셋 여러 가지 알트코인 몇 프로씩 이렇게 된 현물 기반 ETP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갖고 있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 물론 ETF가 아니라 비즈니스 트러스트라 ETF 대비 많은 제약이 있어요. 네. 뭐 OTC 거래라던가 뭐 적격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딱 보면은 여러 알트코인 기반 비즈니스 트러스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AUM도 상당한 편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AUM만 봐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도 저희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출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일링을 한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뿐만 아니라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가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어떤 규제적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보다 조금 더 이제 반발짝 이상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유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ETP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미국에서 그거를 출시하지 않을 만한 논리들을 SEC가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미 질 거 다 지고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지금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증권성 이슈들 이게 뭐 100% 해결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에서 또 관련된 질문 하나 여쭤보겠지만 만약에 알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는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좀 유력하게 그래도 좀 거론될 만한 프로젝트들 위원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여러 자산이 있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보고서에 있는 유럽 시장 내에 있는 AUM 기준으로 상위 ETP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정말 많은 게 있고 저희 나중에 말씀드릴 리플 기반도 있고 또 뭐 카르다노나 이런 걸 이제 그거는 이제 현물 기반 단일 자산이 아니라 이제 멀티 에셋으로 비중을 해서 ETP를 만든 거가 이제 상위에도 랭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시장 선례를 봤을 때도 물론 이 상위 AUM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만 AU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자산이 리스트업이 될까를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기관 투자사들이 선택을 할 때도 유럽에서 어떤 상품들이 가장 부각되는지를 AUM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어떤 거를 출시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반응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게 또 코빗 보고서에서 또 그 부분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걸 반영해서 진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수치적인 부분이 한 보고서가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코인쉐어스의 이제 제임스 버터필이라는 시니어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이 짧게 이제 글을 하나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내 가용 자산을 14조 4천 달러로 가정을 하고 네. 여기서 한 10% 정도의 참여자들이 1% 정도만 웨이트를 주자. 네. 그래서 이 1% 정도의 웨이트를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14조 4천에 10%의 1%니까 결국에 첫 해에만 14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금이 유입되는데 가격 상승은 얼마나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전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 모델에다가 144억 달러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결국에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냐를 보니까 14억 1,000달러까지 오르더라.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주변의 상황들, 시장 상황들은 다 배제를 시키시고 분석을 한 거여서 그 뒤에 뭐 기업이 비트코인 수용하는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매크로적인 부분, 규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14억 1,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출시 이후에 가격 상승 효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금 유입 효과가 이 정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